대한민국 공군에게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방위산업이 더 이상 타국의 허락 아래에서만 숨쉬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항공주권을 스스로 쥐겠다는 마지막 선택지다. 지금까지 한국이 만든 모든 군용 항공기는 단 한 가지 공통된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바로 엔진이다.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 레이더와 무장체계는 점점 국산화되었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만큼은 늘 미국과 유럽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KF-21 보라매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양산형 KF-21에 탑재되는 F414 계열 엔진은 이미 검증된 고성능 엔진이지만 동시에 명확한 족쇄이기도 하다. 수출 대상국, 운용 방식, 개량 방향까지 엔진 공급국의 외교 정책과 승인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왜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전투기 수출 경쟁에서 기체 성능만으로 승부가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비,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진의 자율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가장 먼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점 역시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엔진 수출 승인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대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도전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정비와 면허 생산을 통해 조용히 엔진 기술을 축적해왔다. 비록 완전한 독자 설계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군용 제트 엔진을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며 운용 데이터를 쌓아왔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전투기 엔진의 소재, 블레이드 형상, 열 관리, 압축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하나씩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축적된 기술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자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시장에서 진짜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제한된 지역 전투기로 남게 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지점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산 엔진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축적과 전략을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의 본질이 보인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이라는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보며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프로젝트처럼 느끼지만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현실적인 선택과 우회 전략이 깔려있다. 한국 항공산업의 출발점은 언제나 명확했다. 처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무모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한국은 조립, 정비, 면허 생산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단계부터 차근차근 접근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은 그 상징적인 시작이었다. 비록 엔진은 해외 기술에 의존했지만 기체 설계와 통합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 군용 제트 엔진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몸으로 학습했다. 단순히 도면을 보는 것과 수천 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통해 엔진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이 경험은 곧 FA50으로 이어졌다. 훈련기에서 경공격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엔진 운용 조건은 훨씬 가혹해졌고 정비와 신뢰성 관리의 중요성도 비약적으로 커졌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단순한 사용자에서 벗어나 엔진 운용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일 엔진만을 다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 종류의 군용 제트 엔진을 장기간 운용하고 정비하면서 각 엔진이 가진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는 훗날 자체 엔진 개발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독자 엔진 개발로 넘어가겠다는 전제였다.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은 단순 정비를 넘어 부품 국산화와 소재 기술 축적에 점차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핵심 부품들은 군용 엔진 기술의 정수라 불린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상위권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대신 점진적으로 접근하며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데이터를 쌓는 전략을 택했다. 이 전략은
무인기용 엔진 개발로 이어진다. 유인 전투기 엔진보다 출력은 낮지만 기술적 난이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영역이다. 오히려 제한된 크기와 무게 안에서 효율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 설계 능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시험장이었다. 무인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연소, 안정성, 열 관리, 블레이드 설계 같은 핵심 요소를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성공 여부보다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가 더 중요했다. 군용 엔진 개발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기술 축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비로소 KF-21이라는 플랫폼이 등장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항공 기술을 한 번에 시험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무장 통합, 그리고 언젠가는 엔진까지 포함하는 구조였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2단계에서 성급하게 모든 것을 국산화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KF-21의 초기 단계에서는 검증된 엔진을 사용해 기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는 기술적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엔진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산 전투기 엔진은 갑작스러운 도전이 아니다. T-50과 FA-50 무인기 엔진 개발을 거치며 축적된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한국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문제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투기 엔진이라는 영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한국이 마주한 기술적 장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장벽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산 엔진 논의의 무게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세계 항공기술의 최종 난이도로 불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여객기 엔진과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제트 엔진처럼 보이지만 요구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여객기는 효율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장시간 일정한 출력으로 비행하며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한다. 반면 전투기는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추력을 요구한다. 급가속, 급상승, 고기동, 그리고 반복되는 애프터버너 사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차이로 인해 전투기에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점이다. 엔진 내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소재 기술이다. 블레이드 하나, 디스크 하나가 수천 도에 가까운 열과 엄청난 회전 속도를 버텨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금속이 아니라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장시간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수합금과 코팅 기술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좌절한다. 엔진 설계 자체보다도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줄 소재 기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 투자해온 국가들조차 새로운 엔진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난관에 부딪힌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마주한 가장 큰 벽 역시 이 영역이다. 단순히 추력을 높이는 것보다 그 추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특히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순간 엔진 내부의 열 환경은 극단적으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처음부터 최고 추력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대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영역에서 설계와 소재, 열 관리 기술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점차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무인기용 엔진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력은 제한적이지만 전투기 엔진과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 안정성, 블레이드 내구성, 열분산 구조 등 핵심 요소를 실제 운용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생산 기술이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한두 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양산 과정에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전투기 엔진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계 능력과 더불어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체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미 민수와 군수를 아우르는 대규모 생산 라인을 운영하며 정밀 가공과 품질 관리 경험을 축적해왔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전투기 엔진이라는 극단적인 조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은 시험과 검증이다. 전투기 엔진은 지상 시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는 곧바로 비용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존 엔진을 개량하는 선에서 만족한다.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가적 결단에 가까운 선택이다. 한국이 지금 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직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여러 기술적 장벽을 직접 마주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이러한 엔진 기술이 유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결합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엔진 기술은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전투기 엔진 기술이 유인 전투기에만 머무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현대 전장의 흐름은 분명하다. 유인 전투기는 지휘와 판단을 담당하고 위험도가 높은 임무는 무인기가 대신 수행하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이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옆에 무인기를 붙여 날리는 개념이 아니다. 엔진 성능, 항속 거리, 채공 시간, 그리고 기동 특성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투 방식이다. 무인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과감한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엔진에는 더 가혹한 조건이 부여된다. 장시간 비행, 반복 임무, 그리고 최소한의 정비 주기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인기용 엔진은 전투기 엔진과 다른 방향의 기술 진화를 요구한다. 최대 추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효율, 그리고 운용 유연성이다. 같은 출력이라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한국이 무인기 엔진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인기 엔진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향후 전투기 엔진 기술을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편대 운용이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각 기체의 엔진 성능 차이가 작전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인기가 유인기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항속 거리가 짧다면 편대 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무인기 엔진 역시 전투기 엔진과 유사한 기동 특성과 반응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무인기 엔진 개발 난이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단순한 감시용 UAV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 조건이다.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유인 전투기와 동일한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고속 기동과 회피를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엔진 기술 역시 기존 무인기 수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인기 엔진 역시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기술 실증과 운용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출력과 내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 접근 방식은 전투기 엔진 개발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무인기에서 검증된 기술은 유인 전투기 엔진으로 이전되고 유인 전투기에서 축적된 운용 경험은 다시 무인기 체계로 환류된다. 결국 유무인 복합 체계는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전투기 엔진, 무인기 엔진, 항전 장비, 운용 개념이 동시에 진화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엔진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확장된다. 이러한 기술 축적이 단순한 항공기 영역을 넘어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전투기 엔진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로 확장되는 과정이 바로 다음 이야기다. 전투기 엔진 기술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영역이 있다. 바로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다. 이 영역은 항공기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과장이 뒤섞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극초음속 무기는 흔히 하나의 단어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기술 갈래가 존재한다.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체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추진 방식, 비행 궤적, 운용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된다.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추진 방식이다. 로켓 기반 추진체와 공기 흡입형 추진체는 설계 철학부터 다르다. 로켓은 짧은 시간에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연료 효율과 지속 비행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공기 흡입형 추진은 구조가 복잡하지만 장거리와 지속 속도에서 장점을 가진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속도를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추진 방식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며 각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과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많은 외부 콘텐츠에서는 극초음속 무기를 단숨에 완성된 무기처럼 묘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실증과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까지가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분석과 전망의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범위는 추진기술과 유도기술에 대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성능 수치나 실전 배치 일정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한 과시용 무기가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운용하려면 안정성, 재현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기 흡입형 추진 기술은 전투기 엔진과 기술적 뿌리를 공유한다. 고온 환경에서의 연소 안정성, 공기 흐름 제어, 내열 소재 기술은 그대로 연결된다.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미사일 추진 기술로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이 연결고리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극초음속 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은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며 설계 자유도 또한 제한적이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여기서도 단계적이다. 하나의 완성형 무기를 목표로 삼기보다 개별 기술 요소를 분리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추진, 유도, 구조, 소재를 각각 시험하며 전체 체계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 데이터다. 극초음속 영역에서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크다. 실제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가 없으면 설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조심스러운 발언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앞세우기보다 검증된 기술 축적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주목을 받기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결국 극초음속 무기 논의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다. 얼마나 통제 가능하고 얼마나 반복 운용이 가능한가가 진짜 경쟁력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출발점 역시 엔진과 추진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모든 기술 축적이 한국의 군사 전략과 방산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투기, 무인기, 미사일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정리할 차례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전투기, 무인기, 미사일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술축이 관통하고 있다. 그 축의 중심에는 엔진과 추진 기술이 있다. 기체 형상이나 무장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나온다. 엔진 자율성은 곧 작전 자율성이며 이는 국가 전략의 선택지를 직접적으로 넓혀준다. KF-21 보람에가 가진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투기는 당장 완벽한 국산 엔진을 탑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검증된 엔진을 통해 플랫폼을 안정화시키고 그 위에서 장기적인 엔진 독립을 준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략적이다. 이 접근 방식은 한국 방산산업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리한 도약보다 축적과 반복을 중시하고 실전 운용을 통해 기술을 성숙시키는 방식이다. 외형적으로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패 비용을 통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유무인 복합체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유인 전투기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던 시대에서 무인기가 전장의 전면으로 나서는 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엔진 기술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장시간 운용, 다수기체의 동시 통제, 높은 신뢰성이라는 요구 조건은 기존 전투기 엔진과는 또 다른 진화를 요구한다.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단기적인 과시보다 기술 축적을 선택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앞세우기보다 실제로 통제 가능한 기술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전략이다. 이러한 선택은 방산 수출 전략과도 직결된다. 전투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비, 업그레이드, 장기 운용까지 포함한 전체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엔진 자율성이 확보될수록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강자들이 독점해온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이 된다. 그래서 엔진 개발은 기술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 이미 여러 번의 선택과 축적을 통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느냐다. 앞으로 KF-21 보라매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 비교를 넘어설 것이다. 엔진, 무인기, 미사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술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번 완성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방산 산업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서게 될